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은 그랜드 체로키 4x2입니다. 진짜 지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5가지 개발 조건이 필요한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그 5가지 오늘 이 신형 모델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집 브랜드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오프로드의 성능을 측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성능을 통과한 차량들은 특별히 또 이 트레일 레이티드라고 하는 별도의 오프로드의 훈장 같은 배지를 달아주게 되죠. 여기에서 볼 수 있는 5가지의 항목들은 이렇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강력한 트랙션. 네, 여기서는 험로에서의 등판, 가파른 오르막 등을 충분히 차체 무게와 그리고 또 그 높은 요철들을 다 타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어에 치적으로 전달되는 휠 토크를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, CO2를 줄여야만 하는 요즘의 이 업계의 숙명에서도 여전히 로우 기어, 4휠 드라이브 로우 기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는 8단 기어에 또 로우 기어 2개 단이 들어가니까 8곱하기2 총 16단의 기어비를 갖게 되는 거죠. 로우 기어가 들어가게 되면 하이 기어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휠 토크가 거의 3배 정도 추가로 증폭이 됩니다. 두 번째 능력은 도각 능력. 얼마나 깊은 물을 안정적으로 건널 수 있는가. 결국 이 부분은 단순히 차고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. 차고를 올리는 것 외에도 아래쪽 부분에 물이 들어왔을 때의 그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차량 셰시의 하부 설계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가까지도 챙겨야 되는 요소인 거죠. 세 번째는 아티큘레이션입니다. 이 단어는 우리한테는 약간 생소하지만 오프로드를 뛰시는 분들은 보통 이걸 휠트라고 표현합니다. 휠 트래블. 바퀴,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얼마나 많이 높낮이가 움직일 수 있느냐. 이게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느 한 바퀴가 허공으로 뜨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, 거미처럼 유연하게 4개의 다리가 항상 땅에 다른 높이의 땅에도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. 그랜드 체로키는 이번에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각각의 4바퀴가 어느 정도의 휠 트래블을 쓰고 있는지, 아티큘레이션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쉽게 보여주는 모니터를 갖추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요소는 최저 지상고입니다. 아무래도 이 오프로드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프로드에서의 진짜 게임 오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. 삽 들고 와서 파야 되는 순간, 다른 차가 와서 로프를 감아서 군환해야 되는 그 순간은 바로 차의 배가 땅에 걸리는 그 순간입니다. 땅이든 바위든 어떠한 이 지형지물, 장애물에 걸리는 순간 이제 그 차는 더 이상 타이어로 접지 토크를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최적의 지상고를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 차는 쿼드라 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차고를 5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차고가 단순히 높아지는 것과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휠 트래블이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거랑은 사실 별개의 영역입니다. 차고가 오르락 내리락은 할 수 있어도 바퀴는 정작 짧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서스펜션 지오메트리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능력은 기동력입니다. 이 기동력은 다른 얘기로 하면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짧은 회전 반경을 가지고 이 오프로드를 진행할 때 후진이 필요 없이 한 번에 우리 원트로 해당 코너들을 클리어할 수 있는가를 보는 항목입니다. 물론 이렇게 드리프트로 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. 그냥 이 차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바퀴의 휠 베이스와 그리고 앞 타이어의 조타 각,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최적으로 판단해서 순간순간 센터 디프와 후륜 디프를 잠금과 오픈, 요거를 또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동력의 지원까지 완성이 될 때 해당 능력들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. 오프로드 성능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. 이 그랜드 체로키가
진짜 만만치 않은 정통 오프로더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눈이 잔뜩 내려버리는 날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사실 근데 이 차에 지금 순정으로 달려있는, 장착되고 있는 타이어가 이렇게 막 눈길에서, 그리고 또 미끄러운 모래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탁 드러내가지고 꽉 찍으면서 달려야 되는 그런 타이어가 아니라 아주 예쁘게 네일 손질을 해놓은 것처럼 고급스럽고 매끈하게 가다듬은 온로드용 피렐리 피제로가 달려있어요. 피제로 올 시즌도 아니고 그냥 피제로 TM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면 생각보다 이 차가 많이 헤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거든요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번째 계속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느끼셨나요? 저는 지금 완전한 전기 모드로 이 오프로드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이러니까 정말 뽀득뽀득 이 눈을 밟는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.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. 자, 갑니다. 빠져들었다. 뒷바퀴가 한번 푹 떨어졌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겠어요.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이 많이 빠졌네? 자, 근데 스노우 모드를 아직 안 썼어요, 제가. 네, 지금 사실 이 락킹 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샌드 모드를 썼는데 야 나오네요. 이 타이어로 이런 데로 오면 안 돼요. 네,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냥 피제로를 가지고 이 눈길에 오프로드를 온다라는 거는 좀 무모할 수도 있는 행동이거든요. 네, 근데 사실 오늘 하루밖에 저희가 지금 촬영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와 봤는데 잘 가는데요. 네. 자, 전기 모드입니다. 완전한 전기 모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우와. 네, 일단 기본 타이어로 이 정도라면은 진짜 그 타이어만 살짝 세미 오프로드용, 네, 올트레인용 이런 것들만 끼워준다고 하면은 뭐 이 눈길 같은 거는 가뿐하게 경사로를 다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그랜드 체로키가 진짜 만만한 차가 아닙니다. 항상 그랜드 체로키가 이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는 집 브랜드 안에서 랭글러의 그 아성과 그 그늘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차가 얼마나 대단한 차인지를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. 근데 전기 모드에서 ESP를 다 꺼면 드리프트가 되나? 될까? 근데 엔진이 이게 가속 페달을 일정 이상 밟으면 일렉트릭 모드로 놨지만 엔진이 일어납니다. 네, 일어납니다. 전기 모드에서도 드리프트는 될 것 같긴 하지만 훨씬 더 좀 빠른 속도로 관성을 이용해서 던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.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요. 네, 이렇게 전기 모드에서도 된다라는 거. 감 잡았어. 전기로만도 드리프트 된다. 된다. 전기로 드리프트가 돼요. 가속 페달을 50% 미만으로만 컨트롤하면서 돌면 되네. 스칸디아니안 플릭 됩니다. 반대로. 오케이. 이 전기 모터가 윙 하면서 이 드리프트 모션을 만들어주는데 재밌는데요? 네, 이렇게 그랜드 체로키의 4x2 하이브리드를 충전하는 동안 잠시 이 차량의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죠. 그랜드 체로키 정말 잘생겨졌습니다. 그동안의 그랜드 체로키는 여전히 집 브랜드다운 아주 투박하고 뭔가 좀 각지고 볼드한 느낌이 있었다면, 볼드한 느낌은 있지만 뭔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커브들이 좀 살아났어요. 특히 이 역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릴 부분부터 라이트까지의 디자인이 꽤나 공격적이고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. 4x2 전기차가 가능하다라는 단서는 이 집 브랜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파란색
앞뒤 부분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면부 그릴 안쪽에는 야간에 전면의 나이트 비전을 위한 렌즈, 그리고 전방 카메라, 또 카메라를 씻어내기 위한 워셔가 달려 있습니다. 워낙 오프로드를 많이 가봤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진흙탕 물들이 튀는 이러한 상황들에서도 항상 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고요. 그리고 전방 레이더도 센터 부분에 아주 깔끔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 차량은 그랜드 체로키의 전반적인 실루엣을 그대로 담고 있지만 조금씩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에서는 잘 느끼기 어려웠던 고급스러움을 여러 가지 면에서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. 네, 이 외관에서 느껴졌던 고급스러움은 실내로 들어오는 순간 말 그대로 극대화가 됩니다. 인테리어를 같이 감상해보자 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거든요. 저도 이 집 브랜드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상품 담당자로 근무를 했지만, 제가 근무할 당시의 집 브랜드는 이 정도의 디자인과 이 정도의 디테일에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오늘날 나타난 이 새로운 친환경 그랜드 체로키는 고급 가구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. 가죽, 진짜 나무, 네, 그리고 이런 그 메탈 윙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런 반짝거리는 소재들, 또 그 밑으로 다시 가죽, 그리고 이제 반짝거리는 이런 글로시한 블랙 개념의 센터 터널들까지, 심지어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. 이런 복잡한 형상의 나무들을 한 조각으로 찍어내는 이러한 노력들까지 이 차량에 앉아 있으면, 그동안에는 집 브랜드는 뭔가 괜히 좀 더 불친절해야 되고 좀 더 투박해야 되고 좀 더 남성적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다면, 네, 이 차에서 느끼는 집 브랜드는 이제는 고급스러운 브랜드구나, 고급스러우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식으로 형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.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합니다. 전방에 있는 계기판은 이제 현지에 있는 T맵을 완벽하게 통합시켜서 길 안내를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래픽 UI를 갖추게 되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요.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해서 턴 바이 턴, 다음에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 분기점까지의 거리도 아주 자세하게 표시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갖췄습니다. 센터 부분에 있는 이 대형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집 디자인의 백미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위쪽으로 쓸 수 있는 물리 버튼을 크게 배치를 해놓고, 그 다음에 약간 사면으로 떨어지고 수직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또 사면으로 떨어지는데, 철저하게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손을 뻗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형상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거 어느 브랜드에서도 본 적이 없었던 형태의 이 센터 터널 디자인을 잘 구축해주고 있습니다. 잠시 여정 중에 충전을 하기 위해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킨토시 오디오로 음악을 감상하면서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사지 시트 버튼을 눌러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우리 집 거실에서 안마의자에 앉아가지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아주 그런 안락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충전 시간을 기다리는 것도 가능한 구성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실내의 고급스러움은 또 이 팔레르모 가죽으로 뒤덮여 있는 이 의자와 그리고 도어 트림들도 한몫해주고 있습니다. 실제로 네, 이 가죽 부분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 명품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가죽 점퍼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이 들거든요. 그리고 단순히 다이아몬드 형태의 퀼팅이 아닙니다. 자세히 보면 서로가 약간 옵셋되면서 교차가 어긋나 있는 듯한 이런 신경 쓴 패턴들로 네, 이렇게 꼼꼼하게 마감을 해서 이 시트의 어떤 형상, 가죽 시트의 형상을 단단하게 만들면서도 필요한 부분들은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죠. 여러분들이 화사한 실내, 네, 그리고 또 이 나무 톤과 잘 어울리는 실내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밝은 색 내장을 선택하는 게 정말 미적으로는 완벽합니다.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 밝은 시트는 약간 청바지 같은 이런 부분들의 이염이 조금 취약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블랙 레더 옵션도 있으니까 네,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러한 고급스러운 시트는 뒷자리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이어집니다. 게다가 네, 이 2열에서도 열선과 통풍 시트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 집 브랜드가 이렇게 세심하게 네, 2열 탑승객들의 편의도 배려를 해준다는 부분도 저는 새삼 놀라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2열 탑승객들에게도 엄청난 채광 면적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 A필러가 끝나는 이 지점부터 시작되는 파노라마 루프는 2열의 헤드룸 바로 앞쪽에 있는 C필러 공간까지 크게
펼쳐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도로에 나가서 이 차의 온로드 주행 감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변속기는 8단 토크 컨버터 방식입니다. 그리고 플러그인 모터가 변속기랑 통합되어 있는 형태, 그리고 엔진과 8개의 기어 단수의 사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게 돼요. 그 말은 엔진만 이 8단으로 토크를 요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전기 모터의 힘도 이 8단 변속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토크를 가공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완전한 전기 모드로 달릴 때에도 출발하게 되면 1단, 2단, 3단 쭉 기어를 갈아타면서 달리게 되는데요. 엔진으로 달릴 때랑은 약간 변속 패턴이 달라집니다. 아무래도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연비,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8단 기어까지 보다 빠른 페이스로 따박따박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인데요. 전기 모터로 순수한 EV 모드로 주행할 때에는 변속이 조금 더 느리게 올라갑니다. 아무래도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RPM이 올라가더라도 그 정토크 구간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엔진이 켜져 있을 때는 8단이 걸린다 한다면 보통 EV로 달릴 때는 한 5단이나 6단 기어로 커버를 하면서 같은 속도를 통과하게 되더라고요. 제한속도 70이나 80 정도 되는 이러한 도로를 흐름 따라서 쭉 크루징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속도 영역대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이 주고 있는 느낌들을 잘 살려내고 있어요. 하지만 그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에어 서스펜션의 1차적인 기능 목적은 부드러운 승차감보다는 이 오프로드에서 주파할 수 있는 지상고의 변화를 위한 부분들이 첫 번째입니다. 그 다음이 이제 이 차의 육중한 바디 롤을 다스릴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두 번째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기는 해도 이 차는 아주 부드러운 형태의 승차감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. 어느 정도 이 노면의 정보들이 운전자한테 바로바로 들어오는 그러한 성향입니다. 미국 차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정통 미국 차의 느낌보다는 약간 유러피언 감각의 다가가 있는 그러한 설정이기도 하죠. 참고로 이 차의 에어로 모드는 약 시속 120 정도에서 자동으로 낮아지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속도가 거의 70km까지 떨어져도 에어로 모드를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.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가다가 잠깐 트래픽들이 많아져서 속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에어로 모드를 풀지 않고 유지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연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줄 겁니다. 자, 뒤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가득 실었을 때 사실 이 룸미러는 무용지물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 SUV들 뭔가 러기지를 많이 써야 되는 모델일수록 뒤에 사람이 많이 탔건 짐이 많이 실려있건 상관없이 일정하게 뒤쪽 시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카메라로 이용되어 있는 디지털 룸미러가 아주 유용하게 작동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액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도 기본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때부터 좀 재미있는 디스플레이가 하나 생겨요. 저 계기판 옆쪽으로 은은하게 보이고 있었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거든요. 저는 처음에 그게 그냥 야간에 하얗게 보이는 단순 조명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활성화 시키니까 그쪽에 녹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게 됩니다. 그러니까 뭔가 정상 작동할 때는 녹색, 차선에 붙거나 뭔가 경고를 해야 될 때는 황색, 그리고 뭔가 진짜 강력한 위기 경고가 들어올 때는 저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그동안 다른 차량들이 단순히 소리로만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경고에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는 형태로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게 돼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경고가 계속 들어올 때도 뭔가 조작을 하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한번 툭 쳐주면서 너 혹시 자고 있는 거야? 이러면서 이제 운전자를 번쩍 일으켜주는 이러한 동작도 하게 됩니다. 자, 이 그랜드 체로키 4x2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연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. 이 차에는 주행 모드가 3가지가 있고요. 그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연비가 천차만별로 변합니다.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, 두 번째는 순수 전기 일렉트릭 모드, 그리고 세 번째는 eSave 모드입니다. 사실 3가지 주행 모드가 아니고요. eSave 모드에 숨겨져 있는 모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eSave는 현재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전기 모터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모드인데, 또 하나의 모드는 내가 원하는 배터리 수준 잔량만큼
엔진을 돌려서 충전량을 올리는, 그러니까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, 더 기름을 많이 써가지고 그 연료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드인데요. 이 모드는 절대 쓰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. 뭐 우리나라는 아직 꼭 무배기 주행 상태로 통과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역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전기를 충전하는 거는 너무나도 낭비예요.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, 비싼 연료와 그리고 환경에 안 좋은 CO2를 배출하면서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. eSave는 그냥 배터리를 그대로 전력을 유지하는 절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이 해당 차량의 eSave의 배터리 절약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모드로만 고정해 놓고 쓰시고요. 절대로 엔진의 힘을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 전기 모드, 순수 전기 모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하더라도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엔진은 거의 깨우지 않고 퓨어 100% EV처럼 초반 주행을 이어나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왜냐면 기름을 한 방울도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킬로미터 퍼 리터로 표현되는 그런 형태의 연비를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. 그냥 999.9 킬로미터 퍼 리터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. 순수한 전기로 달릴 때에는 전비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차는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배터리 완충 형태로 45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. 뭐 도로 환경에 따라서 짧게면 뭐 한 38km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40km 전후의 숫자를 쉽게 보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차의 진짜 연비, 연료를 태우는 연비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과연 충전했던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버렸을 때, 그 45km 정도 이상으로 연속으로 주행할 때는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거든요. 그 상황에서 배터리가 1% 미만으로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 상황에서의 엔진이 소모하는 연비,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. 이 차는 80km 8단 기어 항속 주행 기준으로 대충 리터당 12km 전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11에서 13 속도 대역에 따라서 그 정도 편차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기존에 내연기관 방식인 V6나 V8 엔진이 올라갔던 그랜드 체로키의 항속 연비랑 비교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 20%에서 40% 정도 체감적인 연비는 훌쩍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충전만 잘 하신다면 어쨌든 초반 40km, 50km 정도의 구간에서는 기름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30몇 짜리 연비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하지만 이 차가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연비가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이렇게 조용히 EV 모드로 달릴 때에 역대 그 어느 그랜드 체로키보다 고요하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이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랜드 체로키를 경험해 보겠다, 그러한 대형 SUV를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